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많은 분들이 3대가 함께 사는 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 실제 사례는 그 따뜻한 모습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올해 69세의 한 어머니, 아들 며느리와 꼬박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고 자신의 퇴직금을 전부 쏟아부으며 연중무휴, 가사도우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녀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2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사경을 헤맸습니다.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20일 동안 한 지붕 아래 살던 아들과 며느리는 진심 어린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걸까요? 아니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연함에 익숙해져 가족의 정이 모두 소진되어 버린 걸까요? 병든 몸을 이끌고 홀로 집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마주한 광경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냉혹하리만치 단호한 방식으로 지난 10년의 세월에 대한 공의를 되찾았을까요? 지금부터 후추 율배판, 인내와 각성에 대한 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숙, 올해 69입니다. 이웃들은 모두 제가 복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아들, 손주와 함께 살며 3대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의 씁쓸함은 저 혼자만 아는 비밀입니다. 사실 저희 집의 3대 동거는 저 혼자만의 몫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스름한 시간. 저는 언제나 알람 시계처럼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부엌에서 저는 능숙하게 3개의 화구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왼쪽 화구에서는 아들 지훈이를 위한 베이컨과 계란 프라이를 그가 꼭 주문하는 설탕 없는 블랙커피와 함께 준비합니다. 가운데 화구에서는 며느리 혜진이를 위해 우유를 데우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치즈 넣은 스크램블 에그를 만듭니다. 오른쪽 작은 냄비에서는 손자 민준이를 위한 소고기 야채죽을 끓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각기 다른 아침 식사를 정성껏 차려 식탁에 올리고 나서야 그들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각자의 방에서 나옵니다. 엄마, 오늘 커피가 좀 싱겁네요. 지훈이가 한 모금 마시고 미간을 찌푸립니다. 할머니, 죽이 너무 뜨거워요. 민준이가 숟가락으로 죽을 휘저으며 짜증을 냅니다. 혜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스크팩을 붙인 채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눈앞의 모든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런 생활을 저는 꼬박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집에서 요양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혜진이가 아버지를 돌보고 제 수고를 덜어드리겠다는 명목으로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참 효심이 깊다고 생각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저것들이 효도하러 온 건지 캥거루족이 되러 온 건지 잘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그때 남편이 병 때문에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본다며 타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사온 첫날부터 모든 것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병든 남편을 간호하는 동시에 그들 세 식구를 시중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장보기, 밥하기, 빨래, 청소는 물론이고 며느리 혜진이가 벗어놓은 속옷까지 빨래 더미에 섞여 있어 시어머니인 제 손으로 직접 빨아야 했습니다. 제 퇴직금은 원래 남편과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 집의 생활비로 물쓰듯 사라졌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보라색 외투는 5년이나 입어 소매 끝이 해졌지만 민준이가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최신 나이키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 수십만 원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병상에 누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속을 태웠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저에게 그들을 내보내라고 설득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이사 온 지 반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매일 팽이처럼 바쁘게 사는 것을 보고 모아둔 돈으로 근처에 집을 얻어주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훈이는 아버지의 병상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귀찮으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편찮으신데 아들인 제가 분가에서 살면 이웃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어떻게 사람 구실을 하겠어요? 혜진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약해져 오히려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두 번째는 손자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집이 좁아 아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며 우리가 돈을 대주더라도 자기들만의 집을 가져야 한다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지훈이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제 앞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 월급 뻔한 거 아시잖아요. 지금 아버지 병원비도 많이 드는데 저희가 어떻게 감히 돈 써서 집을 구하겠어요. 저희가 좀 아껴야 아버지가 더 좋은 약을 쓰실 수 있죠. 이 돈 시한 말에 저는 크게 감동하여 제 퇴직금 통장을 혜진이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생활비는 여기서 써라. 아이들 기죽이지 말고 내 아빠 돈 걱정하게 하지도 말고. 이 사실을 안 남편은 밤새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정숙 씨, 당신이 저 애를 사랑하는 거야, 망치는 거야.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손을 잡고 가장 걱정했던 것도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거의 마지막 힘을 다해 부탁했습니다. 정숙 씨, 내가 가면 당신 혼자라도 꼭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저들에게 평생 묶여 살면 안 돼.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이 문제를 꺼내려 하자 지훈이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제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집엔 우리 둘뿐인데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죠. 이럴 때 저를 내보내시면 저더러 이 아들마저 버리시겠다는 건가요? 저를 부모 없는 고아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이 말은 제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들이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저는 남편의 유언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를 껴안고 울며 말했습니다. 안 내보낸다, 안 내보내. 엄마가 어떻게 널 내보내니?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 그 후로 저는 다시는 그들에게 이사가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돌보는 것을 제 삶의 유일한 버팀목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더 큰 헌신으로 남편을 잃은 공허함을 채우고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는 매일 반복되는 저의 관용 속에서 저의 헌신을 당연하고 마르지 않는 자원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맷돌처럼 저의 시간을 그리고 제 삶에 대한 감각을 닳게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거의 이른에 가까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제 세상에는 오직 이 집의 새끼 식사와 사계절, 그리고 끝없이 해야 할 집안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의 날씨는 숨막히는 찜통 같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었죠. 저는 평소처럼 집 근처 재래시장에 저녁거리를 사러 갔습니다. 혜진이는 어제 갈치조림이 먹고 싶다고 했고 민준이는 갈비탕을 콕 집어 주문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메뉴를 짜며 점점 무거워지는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 없는 낡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3층 계단을 오를 때쯤 갑작스러운 현기증이 저를 덮쳤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 숨쉬기조차 힘들게 아팠습니다.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져 나가고 사과와 토마토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벽을 잡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벽을 따라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계단에 주저앉아 힘겹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의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장 익숙한 번호, 아들 지훈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한참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습니다. 배경에서는 시끄러운 키보드 소리와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는 다소 귀찮아 보였습니다. 지훈아, 나 몸이 안 좋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목구멍에서 몇 마디를 쥐어짰습니다. 계단에서 못 움직이겠어. 몸이 안 좋으시다고요? 왜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방해받았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또 어지러우세요? 그냥 계단에 앉아서 좀 쉬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저녁은 급한 거 아니니 저희가 배달 음식 시켜서 대충 먹으면 돼요. 아니, 가슴이 너무 아파. 숨쉬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 참, 엄마는 맨날 그러시잖아요. 노인네들 다 그래요. 그의 말투는 더욱 귀찮아졌습니다. 일단 스스로 숨 좀 고르세요. 저 지금 바빠요. 클라이언트랑 회의해야 해서 더 통화 못해요. 끊을게요. 뚜뚜뚜. 전화는 무정하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에 극심한 통증과 마음속에서 빠르게 번져나가는 차가움이 뒤섞여 저를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스스로 쉬세요.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돼요. 아들의 마음속에서 제 목숨은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보다도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차가운 벽에 기댄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순간 전례 없는 외로움과 슬픔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10년을 헌신한 이 집에서 저는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이 생각이 번개처럼 혼란스러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열어 마지막 힘을 다해 119를 눌렀습니다. 119죠? 제가 강남구 역삼동 112 3번지 4층에 있는데 심장이 의식을 잃기 직전 저는 유일한 여동생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은 수원으로 시집가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한 혈육의 정이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저는 겨우 병원 이름을 말하고는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다시 의식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눈부신 조명, 소독약 냄새, 그리고 눈물 범벅이 된 동생 정희의 얼굴. 언니, 나 죽는 줄 알았잖아. 동생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저를 차가운 심연에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 상태가 위독하여 즉시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동생은 지훈이에게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동 침대에 누워 머리 위로 빠르게 지나가는 조명들을 보며 아직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훈이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면 달려올지도 모른다. 두려워하고 후회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취제가 제 몸에 주입되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질 때까지 그 수술실 문 밖에는 제 동생 혼자뿐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저는 20일 동안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20일은 제 인생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저를 돌봐준 사람은 시종일관 동생 정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사, 병원, 집을 오가며 매일 제 병세에 맞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가져왔고 몸을 닦아주고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요? 그들은 제가 수술한 첫날 저녁 겨우 시간을 내어 나타났습니다. 지훈이는 마트에서 사온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왔고 혜진이는 병상에서 가장 먼 곳에 서서 마치 이곳 공기에 바이러스라도 있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들은 10분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몸은 좀 어떠세요? 라고 몇 마디 물었고, 혜진이는 계속 휴대폰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출근해야 하고, 민준이가 혼자 집에 있어 불안하다는 이유로 서둘러 떠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이 그들의 20일간의 유일한 방문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20일 동안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지훈이는 늘 회의 중이라며 서둘러 끊었고, 문자를 보내면 함흥차사였습니다. 동생을 시켜 혜진이에게 전화해 민준이와 통화하고 싶다고, 손자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전화기 너머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희가 민준이를 안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 세균이 너무 많아서 아이 몸에 안 좋잖아요. 그리고 애가 요즘 학원 숙제 때문에 바빠서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저는 새하얀 병상에 누워 창밖에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처음으로 온 세상에 버려진 외로운 섬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의 10년 헌신은 진심 어린 전화 몇 통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었군요. 하마터면 잃을 뻔했던 제 목숨은 그들 눈에는 한낱 잔물결조차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생활은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간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와서 혈압을 재고 주사를 놓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돌려 창밖에 조각난 하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제 병실은 2인실 건강보험 병실이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저와 나이가 비슷한 박 선생님이 계셨는데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되어 입원하셨습니다. 그의 가족은 제가 20일 동안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마음 아팠던 풍경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그의 아내가 보온병을 들고 와 한 숟가락씩 아침을 먹여주며 천천히 먹어 되지 않게 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점심에는 갓 결혼한 아들 내외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달려와 굳은 다리를 주물러주며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잘거렸습니다. 저녁에는 아직 대학생인 딸이 책과 노트를 가져와 침대 곁에 앉아 숙제를 하며 조용히 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 가족은 이 차가운 병실을 정겨운 온기가 가득한 작은 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커튼을 치고 자는 척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제 부러움을 들킬까봐, 그리고 제멋대로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 또한 제 집을 떠올렸습니다. 지훈이가 퇴근해서 텅 빈 부엌을 보고 조금은 허전해하지 않을까 상상했습니다. 혜진이가 드라마를 볼 때 깎아놓은 과일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없어 뭔가 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민준이의 교복이 더러워졌을 때 누가 밤새 빨아서 다림질해줄까. 저는 심지어 그들을 위해 변명거리를 찾기도 했습니다. 지훈이는 직장 스트레스가 심하고 혜진이는 아이를 돌보느라 힘드니 그들은 분명 너무 바빠서 그런 걸 거야.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닐 거야. 이번 열흘째 되던 날 이웃인 최 여사님의 병문안이 망치처럼 저의 모든 자기기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최 여사님은 저희 아랫집 이웃이자 오랜 화투 친구입니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정숙 씨. 어떻게 입원을 다 했어? 이렇게 큰일을 왜 말도 안 했어? 어제 정희 씨 안 만났으면 난 아직도 몰랐을 거 아냐.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최 여사님은 인정 많고 목소리도 컸습니다. 병실에 앉자마자 동네 소식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언니는 모르지? 언니 없는 동안 아들네 식구들 아주 신났어.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얼굴에는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하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혜진 씨가 새로 산 명품 가방 자랑하는 거 봤잖아. 무슨 굿즈라나 뭐라나 몇백만 원은 한다던데.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복도 많다고 난리였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저녁 7시인가 8시쯤에 내가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마침 배달 기사가 엄청난 걸 들고 언니네 집으로 가는 거야. 포장 보니까 시내에서 제일 유명한 오마카세더라고. 1인분에 몇십만 원 하는 거. 그녀의 말은 가느다란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일식. 제 머릿속에는 민준이를 돌봐야 해서 불편해요라던 혜진이의 변명과 일이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어요라던 지훈이의 핑계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바쁜 것도 불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철저하게 저라는 사람을 자신들의 삶에서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저의 생사는 그들 눈에 명품 가방 하나보다도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병상에서 멀건 죽을 마시는 동안 그들은 집에서 제가 모아둔 퇴직금으로 호화로운 저녁을 태평하게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의 10년,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10년은 결국 엄청난 희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이 없어지자 옆에 있던 동생 정희가 무언가 짐작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최 여사님을 배웅하고 돌아와 제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저런 인간들을 위해 속썩일 거야? 언제까지 스스로를 속일 거냐고. 그녀는 제 창백한 팔과 침대 머리맡에 약봉지를 가리켰습니다. 언니는 저것들 때문에 아끼고 아껴서 자기 몸까지 다 망가뜨렸어. 결과가 뭐야? 언니는 여기 누워있는데 저것들은 밖에서 신나게 놀고 있잖아. 언니 집, 언니 퇴직금, 언니 몸. 어느 것 하나 언니 것이 아니잖아. 정의의 말은 수술용 칼처럼 제가 애써 외면하던 피투성이 현실을 정확하고 잔인하게 헤집었습니다. 그녀는 제 귓가에 다가와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언니,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골병 들어 죽어도 아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거야. 믿어? 언니가 정말 죽으면 저것들은 언니 유산 챙기면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데 방해된다고. 언니가 너무 늦게 죽었다고 원망할걸. 정희는 저를 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제발 정신 차려. 언니 아들은 언니가 키운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배은망덕한 놈이 되어버렸어.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옆 침대의 박 선생님 가족은 이미 돌아갔고 병실은 규칙적인 기계음만 들릴 뿐 고요했습니다. 저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의 장면들을 끊임없이 되감았습니다. 남편이 임종 직전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숙 씨, 당신 혼자라도 꼭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모성애라는 거짓말에 꼬박 10년을 속아왔을 뿐입니다. 동이 틀 무렵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정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희야, 나 좀 도와줘. 믿을 만한 변호사 좀 알아봐줘. 제 문자를 받은 동생 정희는 거의 즉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니, 마음 정한 거야? 저는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목구멍에 모래가 낀 것처럼 건조하고 아팠지만 이것이 제가 내디뎌야 할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 정했어. 더 이상 이렇게 바보처럼 살 순 없어. 정말 잘 생각했어. 언니, 정희의 목소리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걱정 마. 내가 가사 사건 전문으로 하는 아주 유능한 오 변호사님을 알아. 바로 연락해 볼게. 그날부터 제 병실은 조용히 저의 작전지휘 본부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조용히 치료에 협조하는 환자였지만 밤이 되어 옆 침대 가족들이 모두 떠나면 저는 돋보기를 쓰고 동생과 함께 저의 귀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일 처리가 빨랐습니다. 다음 날 그는 직접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똑똑하고 유능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않고 녹음기와 노트를 꺼내 지난 10년간의 세세한 사항들을 전문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아들 내외가 들어와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퇴직금으로 생활비를 보탰는지, 심지어 몇 번이나 그들을 독립시키려다 아들의 가머니설에 마음이 약해졌던 과정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오 변호사는 이야기를 다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끄고 저를 보며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정숙 여사님, 법적으로 현재 상황은 매우 불리합니다. 하지만 승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첫째, 집. 등기부등본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제가 유일한 소유권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10년간 동거하며 사실상의 공동생활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바로 퇴거를 요구하면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판사가 가정의 화목을 고려해 조정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돈. 지난 10년간 제가 보태준 돈은 대부분 현금이었고 계좌 이체 기록이나 차용증이 없어 법적으로 대여 관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셋째, 감정. 가장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사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사님께서 권리를 되찾기로 결심하는 순간 아드님과의 모자 관계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 변호사의 냉정한 분석을 들으며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 변호사님, 돈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남편이 제게 남겨준 마지막 유산이고 제 몸 하나 누일 곳입니다. 반드시 되찾아야겠습니다. 모자 관계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보러 오지도 않는 아들인데 그런 관계 없어도 그만입니다. 저의 단호함에 오 변호사의 눈에 잠시 감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 명확하시니 이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오 변호사의 지도 아래 치밀한 귀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은 맑은 겨울날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따스함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훈이와 혜진이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속에 비친 창백하고 수척하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단호한 제 자신을 보며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저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준비됐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이제 집에 가야지. 나라는 늙은 가사도우미가 없었던 20일 동안 그 집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러 가야겠어. 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완전히 접게 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문 뒤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이 모든 것을 완전히 까발리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더 이상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빚을 받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잃어버린 10년과 제가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 길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동생 정희의 차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며 제 마음은 폭풍 후 전의 바다처럼 고요했습니다. 차가 낡은 빌라 아래 멈춰섰습니다. 정희가 걱정스러운 듯 저와 함께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야, 이제부터는 나 혼자 가야 해. 아래서 기다려. 30분 뒤에 내가 전화 안 하면 그때 올라와. 정희는 제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제가 쓰러졌던 그 차가운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혼자서 올라갔습니다. 심장은 가슴 속에서 안정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도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집 문 앞에 서서 익숙한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리자 찰칵하는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 소리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지옥 같은 장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음식물 쓰레기 썩는 냄새, 시큼한 악취, 담배 냄새가 뒤섞인 농축된 공기가 맹수처럼 덮쳐왔습니다. 역겨움에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불쾌함을 참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앞의 광경은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거실. 제가 매일 3번씩 닦던 갈색 가죽 소파 위에는 구겨진 옷가지, 과자 봉지, 씻지 않은 더러운 양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짰던 소파 쿠션은 한쪽으로 내팽개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검은 간장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탁자와 바닥에는 온갖 종류의 배달 음식 용기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맥도날드 종이봉투, 도미노 피자 박스, 편의점 도시락 용기, 그리고 테이크아웃 음료 컵들. 어떤 용기는 뚜껑이 열린 채로 있었고 남은 음식 찌꺼기에는 이미 곰팡이가 피어 몇 마리의 파리가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난초는 잎이 누렇게 말라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화분에는 꺼진 담배꽁초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나태함과 부패 그리고 절망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끈적끈적한 바닥을 밟을 때마다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사각 팬티 차림으로 소파에 유일하게 남은 틈에 흐물흐물한 진흙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헤드셋을 낀 채 스마트폰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흥분해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가, 죽여. 그는 자신의 게임 세계에 완전히 몰두해 제가 돌아온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부엌을 보았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기름진 냄비와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싱크대 안에는 며칠 전부터 이미 악취를 풍기는 그릇들이 물에 불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손자 민준이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격렬한 격투와 사륙의 효과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제 며느리 혜진이가 초록색 마스크팩을 붙인 채 침대에 유유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헤드셋을 끼고 전화기 너머의 친구와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독을 바른 칼날처럼 선명하게 제 귀에 꽂혔습니다. 야, 너는 모를 거야. 우리 시어머니 집에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젠지 천국이 따로 없어. 언제 오냐고? 누가 알겠어. 그냥 영원히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밥?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에 배달시키면 되지. 빠르고 편한데 뭐하러 힘들게 직접 해.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뼘 한 뼘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맨 20일이 그들에게는 천국이었던 겁니다. 저의 10년간의 고생은 그저 영원히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로 돌아왔던 겁니다. 저는 돌아서서 냉장고로 가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시다 남은 음료수 몇 병과 유통기한이 지난 장아찌 한 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냉동실에 넣어두었던 명절에나 꺼내 먹으려고 아껴뒀던 최상급 가리비, 전복, 그리고 제가 직접 빚어놓은 만두 봉지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혜진이가 마스크팩을 붙인 채 방에서 어슬렁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마치 상관없는 낯선 사람을 보듯 얼굴에 놀라움이나 죄책감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나른하게 하품을 하며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말투로 제 모든 이성을 불태워버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텅 빈 부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침 저녁거리 없었는데 알아서 뭐 좀 만들어주세요. 혜진이의 그 가벼운 한마디는 이미 화약으로 가득 찬 제 마음속 화산의 깃털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튜, 저의 모든 서러움, 마음의 상처, 분노, 그리고 친정에 대한 마지막 한 조각의 환상이 그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히스테릭하게 저주를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돌아서서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지는 차가운 평정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실 중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저의 첫 번째 행동은 텔레비전 벽 쪽으로 가서 허리를 숙여 텔레비전과 인터넷 공유기의 주 전원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훈이의 게임 화면은 까맣게 변했고 민준이 방의 사륙 소리도 멈췄습니다. 뭐야? 지훈이가 분노에 차 헤드셋을 벗고 소파에서 일어나며 소리치려다 저를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민준이도 방에서 뛰쳐나오며 인터넷 왜 끊겼어? 라고 불평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마치 군주가 엉망진창이 된 자신의 영토를 순시하듯 모든 배달 음식 용기, 모든 얼룩을 훑어보고 마지막으로 사각 팬티 차림의 아들과 마스크팩을 한 며느리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겨울의 가장 차가운 얼음처럼 모든 글자에 뼈를 내는 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아, 혜진아, 내가 20일 동안 입원했고 중환자실에도 2번이나 갔었어. 그런데 너희는 전화 한 통 없었지. 제 말에 지훈이와 혜진이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나는 너희가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줄 알았어. 정말 정신없이 바쁜 줄 알았지. 오늘 돌아와 보니 알겠더구나. 너희 정말 바빴네. 제 시선이 집안의 난장판을 훑었습니다. 내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느라 바빴고, 오마카세 먹느라 바빴고, 명품 가방 사느라 바빴고, 나라는 늙은 패물 없는 삶을 즐기느라 바빴구나.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10년.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치 그들에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소처럼 말처럼 일해주고 빨래하고 밥해줬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보답 한 푼 바라지 않았어.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어. 이 집 등기부등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나 이정숙 한 사람의 이름만 있어. 내 퇴직금은 내 피땀 어린 돈이야. 오늘부터 나는 너희 40살짜리 거대한 아기들과 너희가 망쳐놓은 아이 하나를 먹여 살릴 의무가 전혀 없어.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고 밖을 가리키며 제 평생 가장 단호하고 냉혹한 힘을 다해 한자 한자 말했습니다. 지금 1시간 줄게. 너희 물건 챙겨서 내 집에서 당장 굴러나가. 마지막 3글자는 거의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10년 동안 억눌러온 모든 피와 눈물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아마 이런 제 모습을 처음 봤을 겁니다. 겁에 질려 마스크팩 뜯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그녀는 즉시 늘 쓰던 수법인 억지를 부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여긴 내 집이에요. 무슨 자격으로 우리더러 나가라고 해요. 지훈이도 다급해져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농담하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우린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 저는 차갑게 비웃으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생사를 오갈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내 돈으로 내 집에 살면서 안부 한마디 건네기 아까워할 때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니?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들 앞에 들어보였습니다. 지금부터 난 너희 엄마가 아니야. 이 집의 주인이야. 1시간 뒤에도 안 나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주거 침입, 불법 점유로 고소할 거야. 지훈이와 혜진이는 저를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제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시멘트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지훈이와 혜진이는 경찰에 신고해서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겠다는 제 말에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그들은 넋이 나간 채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이는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온기 없는 제 눈을 보고는 말을 삼켰습니다. 1시간의 유예는 그들에게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허둥지둥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속, 서랍 속. 그들이 이미 자기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물건들이 이제는 치워야 할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안방에서는 간간히 다툼과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이 한심한 놈아. 내 엄마가 우리를 쫓아내는데 너는 찍소리도 못해? 그럼 내가 어떡해? 집이 원래 엄마 건데. 당신이 일을 이렇게 험악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공정한 판사처럼 이 막장 드라마의 결말을 냉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은 커다란 여행 가방 몇 개를 끌고 제 앞에 섰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 감정카드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와서 목이 메인 목소리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모질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효도할게요. 효도? 저는 고개를 들어 그 두 글자를 되뇌었습니다. 마치 엄청난 농담을 음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늘 들고 다니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철 2개를 꺼내 탁자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가족끼리 남남처럼 굴 수는 없지.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직 날 엄마로 생각한다면 우리 가족끼리 계산 좀 해보자. 저는 첫 번째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기억과 동생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엑셀표가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항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그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식비. 10년, 총 120개월. 처음 5년은 월 평균 50만 원으로 계산해서 0만 원. 뒤 5년은 물가가 올라서 월 평균 70만 원으로 계산해서 200만 원. 합계 200만 원. 이건 수도, 전기, 가스, 인터넷, 관리비. 10년간 월 평균 20만 원으로 계산해서 400만 원. 이건 민준이한테 들어간 돈.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유치원부터 지금 중학교까지 학원비, 과외비, 피아노, 수영 강습비, 그리고 걔가 사달라는 운동화, 스마트폰, 컴퓨터. 내가 영수증 있는 것만 계산했는데 총 0만 원. 그리고 너, 지훈아. 저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내그 차세금, 보험료, 몇 번의 큰 수리비, 내가 냈니? 재작년에 주식 투자 실패해서 3천만 원 날리고 울면서 나한테 왔을 때 누가 퇴직금 깨서 메꿔줬지? 마지막으로 제 시선은 얼굴이 점점 하얘지는 혜진이에게 향했습니다. 혜진아, 너희 결혼 10주년에 지훈이가 돈 없다고 해서 내가 축의금으로 1천만 원 줬지. 작년에 네가 명품 가방 갖고 싶다고 신용카드 한도 초과했을 때 내가 몰래 갚아줬고. 다 잊었니? 저는 마지막 페이지의 총액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계산기 위에 찍힌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놀라운 숫자는 뜨겁게 달군 인도처럼 그들 두 사람의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여기엔 내 10년간의 인건비는 계산도 안 했어.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지금 최저 시급으로만 계산해도 하루 8시간, 10년 무휴로 일했다고 치면 너희가 직접 계산해봐. 그건 또 얼마인지. 지훈이와 혜진이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당연했던 삶이 저의 이렇게 거대하고 피투성이인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넋이 나간 그들을 보며 저는 두 번째 서류철을 집었습니다. 과거의 그 빚은 내가 눈이 멀어 개에게 밥을 줬다고 치지. 너희에게 달라고 하지 않겠어. 그들이 막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할 때 저는 분위기를 바꾸며 눈빛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법대로 해야지. 저는 두 번째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 변호사가 작성해준 부양 의무 및 재산 분할 합의서 초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아파서 병원비 대부분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 영양제, 재활치료, 교통비 등 돈 들어갈 일이 많아. 더 중요한 건 의사 선생님이 나더러 예전처럼 힘들게 일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 나도 늙었고 이제 부양받아야 할 나이야. 법적으로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저는 합의서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첫째, 부양료. 다음 달부터 너는 매달 나에게 생활부양비로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건 법인에게 준 권리이고 네가 아들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야. 둘째, 재산. 저는 혜진이를 보며 한자 말했습니다. 이 집, 그리고 내 명의의 모든 예금과 연금은 나의 개인 재산이다. 이미 오 변호사님을 통해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어. 앞으로 너희가 부양 의무를 제때 이행하는지에 따라 너희가 상속권을 가질지 그리고 얼마를 상속받을지를 수시로 결정할 거야. 저는 펜을 지훈이에게 건넸습니다. 이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안 하면 바로 법정에서 보자. 그때는 판사님이 내 실제 필요와 내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네가 얼마를 내야 할지 판결해 주실 거야. 한 푼도 깎아주지 않을 걸. 마지막으로 저는 아직 넋이 나간 혜진이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혜진아, 너는 모를 수도 있겠는데 만약 지훈이가 나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우자인 너에게도 연대 청산 책임이 있어. 즉, 지훈이가 돈을 안 내면 법원이 너희 부부 공동재산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거야. 이 결정적인 한 방은 남편 돈으로 자기는 빠져나가려던 혜진이의 환상을 완전히 깨부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과거의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ATM기이자 만만한 시어머니로 여겼던 이 사람이 이제는 법을 알고 계산에 능하며 쇠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이 거대한 부양의 짐에 단단히 묶이게 된 것입니다. 며칠 뒤 지훈이와 혜진이는 주민센터에 조정을 신청하며 인정에 호소해 저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민 10년간의 희생이 기록된 두꺼운 장부와 오 변호사가 작성한 합법적인 부양합의서 초안 앞에서 조정위원도 고개를 저으며 그들을 설득할 뿐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어머님의 요구는 합리적이니 잘 이야기해 보세요. 결국 그들은 저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지훈이는 법정까지 가면 더 보기 흉하게질 것이고 회사에서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경제적 압박과 체면 손상 속에서 지훈이는 마지못해 그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이 이사하던 날은 흐렸습니다. 온 동네 이웃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무심코 건물 아래를 지나가며 그들이 잿빛 얼굴로 짐상자를 트럭에 싣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혜진이의 자랑을 늘 듣던 이웃들은 이제 경멸과 고소함이 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혜진이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스카프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마치
도망자처럼 택시에 가장 먼저 올라탔습니다. 지훈이는 싸움에서 진 수탉처럼 고개를 숙인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마지막 짐을 낑낑거리며 싣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며 복수의 쾌감보다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10년, 길고 길었던 악몽 같은 꿈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 이틀에 걸쳐 이 집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모든 잡동사니를 버리고 그들이 10년간 썼던 소파를 바꾸고 심지어 집 전체를 쑥과 향으로 깨끗하게 소독했습니다. 혼자서 창문이 밝고 깨끗하며 텅 비었지만 평온한 거실에 다시 앉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롱차를 우려냈을 때 마침 햇살이 구름 사이로 나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햇살의 냄새, 차의 향기, 그리고 자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저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매달 꼬박꼬박 보내오는 부양비로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일본 가정식 요리 수업에 등록하고 주민센터의 서예반에도 나갔습니다. 이웃 최 여사님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 주말마다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북한산에 가고 남산에서 야경을 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보지 못했던 풍경들을 하나씩 되찾았습니다. 심지어 내년 봄에는 동생 정희와 함께 10일간의 크루즈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일본의 벚꽃을 보러요. 지훈이는 나중에 몇 번 전화를 걸어왔고 한두 번 찾아와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에 차 있다가 나중에는 후회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혜진이와 매일 싸워서 사는 게 지옥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는 말해주었습니다. 부양비는 내 법적 의무이지 내 용서를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야. 모자간의 정은 병원에서의 그 20일 동안 너희가 직접 갈아 없앴어. 앞으로는 손님으로서 명절에 민준이 데리고 나를 보러 올 수는 있어. 하지만 이 집은 더 이상 너희를 환영하지 않아. 저는 마침내 남편이 임종 전에 제게 했던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흡혈에 익숙해진 가족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뼈저린 고통을 느껴야만 이 세상에 당연한 희생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최 여사님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자신을 위해 정갈한 점심을 준비하며 활기 넘치는 저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지금 보니까 10년 전보다 더 젊어 보여. 저는 웃었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자유롭게 오가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저는 명목상의 집 하나를 잃었지만 남은 인생 전체를 되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혜와 법으로 제 집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가장 소중한 평온과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오늘의 이 실제 사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숙 어머님은 그녀의 단호함과 지혜로 자신을 위한 공의를 되찾고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쟁취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변화를 보며 많은 분들이 안도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10년에 걸친 이 가정 불화를 돌이켜보면 여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이 단지 아들과 며느리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일까요? 이정숙 어머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끝없는 헌신이 아들 내외를 당연함이라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은 것은 아닐까요? 둘째, 이정숙 어머님의 마지막 총결산 방식의 반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마음의 상처 끝에 나온 필연적인 행동일까요? 아니면 가족의 정을 그렇게 차가운 계산서로 재서는 안 되는 걸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더 온화한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녀처럼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선을 그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정숙 어머님처럼 가족에게 정서적으로 얽매여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바쳤지만 마땅한 존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경에 대해 우리는 방관자로서 혹은 자녀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아래 댓글 창에 여러분의 생각과 소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이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소중한 참고 자료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의미 깊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댓글 창에서 여러분의 깊이 있는 견해를 기다리겠습니다.